저 개선문을 읽게 된 계기가 결국은 이제 버스를 장유동에서 배지고등학교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한 1시간 가까이 가니까 차 안에서 요새 뭐 스마트폰 젊은 사람들이 보듯이 차 안에 서서 꼭 책을 봤거든. 응? 책을 앉지도 않았어요. 자리가 있어도. 왜냐하면 여학생이나 노인네들 오면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서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서서 이렇게 읽어야 또 이게 이렇게 좀 쿠션이 좋아서 이렇게. 그래서 책이 덜 흔들려요. 실제로 앉아 있으면은 책이 차에 따라서 계속 덜덜덜 하는데 서서 이렇게 책을 보면은 덜 흔들려요. 그래서 서서 쭉 보는데 그 책의 거의 중간 이후 장면에 가면 조안마즈라고 하는 여자가 라비크가 원래 의사인데 원래 첫 장면에는 이제 조안마즈가 세느강에 있는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후니까.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라비크라고 하는 그 의사가 원래 독일에서 이제 의사인데 와가지고서 프랑스 파리 근처를 이제 배회하다가 그 웬 여자가 다리 위에 있는데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가가지고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라비크라는 의사의 뭐 요즘으로 따지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그 서로 계속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사로운 관계는 아닌데 이제 영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그 조안마즈가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 여자가 이제 그 병을 얻어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에 라비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장면이야. 그 장면인데 나도 뭐 책을 꽤나 읽으려고 물론 읽었지만 고등학교 때니까 뭐 양적으로 많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내가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읽었는지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다 보니까 버스 기사가 이제 좀 내리라고 벌써 청소까지 싹 하고 종점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정복을 딱 입고 버스에 서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이제 대견하니까 그냥 가만 놔도 청소를 했는데 세워놓고 쓰레기 다 쓸어내고 뭐 이러고 하고서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 청소해서 이제 문 잠그고 갈 때까지 서서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 놀라게 해주려고 큰 소리를 지른 거야. 벼락같이. 이제 그만 내리라고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짜증낸다기보다는 막 웃는 입장에서의 소리였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깼다니까. 그 책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안마즈와 라비크의 그 가슴 아픈 그 이별의 장면이죠. 생과 사의 이별이니까 내가 누구를 임종해 봤겠어요. 근데 나는 글쎄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임종이나 뭐 친구 간의 임종도 이제 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정말 자기가 가지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던 사이가 임종을 하는 그 마지막 이별이잖아요. 영원한 이별이잖아. 그거는 단순한 그냥 뭐 기약 없는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냥 과학적 사실로 봤을 때 존재할 수 없는 이제는 이별이잖아. 응? 그 마지막 장면에 내가 얼마나 심취돼 있었는지 그건 지금도 나이 지금 50대 중반 이 나이도 내 그때의 그 아픔이 가슴속에서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갓집에 가서도 상주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거는 선생님 감정이 특별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야. 감정에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으로 헐트로 그 마음이 오느냔 말이지.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런데 마음에 오지 않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아니 감각은 있어. 일상생활에 사람들의 마음이 올 때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한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주례를 몇 번 쓴 적도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법적으로 설 수 있을 때 지금은 법적으로 못 써. 그런데 그때 내가 가끔 하던 얘기가 그거거든. 가끔 하던 얘기가 뭐냐면 150억 년의 우주에서 50억 년의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그 공유하다 가는 이런 세상을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진심이야. 나는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이 만나서 이 세상 살다가 만난 사람이 소중하다 만남이었다 이런 아주 뭐 현학적이고 세련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오바스러워가지고 오해받은 적도 많아. 실제로. 한때는 내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가정교사 제자지. 그룹지도 하던 애 중에 하나인데 걔네 집에를 놀러 가는 중인데 추석 전이야. 놀러 가는 중인데 그 골목에서 꼬마 애들이 놀다가 하나가 막 다친 건 아닌데 막 울더라고. 그 걔를 안고서 내가 다독거렸어요. 막 다독거렸는데 저 골목 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고 나오는 거야. 애 그만 놔두라고. 막 내가 애를 유괴해 가려고 하는 걸로 오해했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내 복장이 하얀 고무신에 군복 꺼멓게 물들이고 야전잠바 입고 머리는 장발이고 뭐 지저분했지. 뭐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럴 때니까. 대학생들 그때 다 그랬으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그랬지. 목욕탕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집에 목욕탕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게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막 쫓아와서 막 애기를 확 뺏어가는 거예요. 한때가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살, 그러니까 서너 살 됐을 것 같은데 확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잖아. 난 그래서 왜 그랬으니까 왜 놔두라고 우리 애를. 애가 울어서. 그러니까 남의 애가 울든 말든 왜 상관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속으로 더 말을 안 한 거야. 왜냐면 자꾸 오해가 깊어질 테니까. 아니 길 가다가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달래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런데 내 행색이 그가 봤을 때 지나가던 거지가 애를 유괴해 가려고 하거나 하여튼 해꾸지할 것처럼 느껴지는 행색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놀란 소리에 놀란 내가 가려고 했던 저 집에 엄마가 내다보다가 내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이근규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서 뛰어나온 거야. 그 아버지가 아주 고위직 경찰이었었어요. 그 골목에서는 다 그 집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지만 그 엄마가 딱 보더니 나를 보고 이 골목에서 제일 높은 집 사모님이 저 그지 같은 새끼한테 어유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니까 자기가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먹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이렇게 왜 옛날 왜 수육 있잖아. 고기에 삶은 거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막걸리 소주 이게 한 병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아까는 이제 몰라봬서 뭐 어쩌고 내가 뭘 몰라배. 나 원래 있는 그대로 보였을 뿐인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그래서 놓고 간 거야. 그나마 이제 안 하면 자기도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나 그때 또 깨달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게 진심이 아니었잖아. 그건 내 탓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내 탓인 거야. 그렇게 내 탓이요 하고 살다 보니까 억울하고 손해는 많이 볼지언정 내 스스로는 오히려 더 덜 충격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까 이제 지적했듯이 그럼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런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양한 사고, 다양한 만남, 다양한 책 읽기. 책 읽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쑥스러워. 독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야. 예를 들면 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40년 전에 읽은 책의 주인공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도 해요. 지금 완전히 가정교사 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도스토옙스키의 처녀작이 가난한 연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로는 모 여성 잡지의 부록으로 처음에 소개가 돼요. 세계문학 전집에도 안 나와. 처녀작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노벨상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부록을 우연히 아주 싸게 보물상에서 사가지고 읽었거든. 거기 보면 정말 그 어떤 여자가 그 조만한 단칸방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자취를 하는 거예요. 자취를 하는 일반 직장 여성인데 우편 배달부가 가끔 거길 지나가면서 눈도 마주치고 이제 조만한 방이니까 내다볼 수 있는 조만한 창밖에 없잖아. 그걸 내다보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 마주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편 배달부는 집을 찾기도 하고 편지를 배달하다 보니까 알잖아.
그런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 나는 오늘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이 남자의 우편 배달부 이름이야. 마카르 알렉세이비치가 지나가는 발자국을 들으며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때의 마카르 알렉세이비치는 얼마나 어려운 러시아 말이냐고. 그렇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러시아 이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 난 못 외워. 근데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외우고 있잖아. 외운 게 아니야.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오래된 벗인 거지. 40년 전에 있었던 내 소중한 벗의 이름을 외워서 하냐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인 거지. 그런데 그 우편 배달부가 그 사랑을 느끼게 돼. 눈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지도 않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요. 그때 또 그런 장면 비슷한 게 나오지. 마카르 알렉세이비치는 수줍게 열리는 문을 들여다보며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의 가녀린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무슨 변사 같은 얘기지만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외웠냐고. 난 진짜 진심으로 외운 게 아니야. 다만 그럴 수 이해하죠. 그걸 외울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만남을 한 거지. 소설 속에 있는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보고 있는 인간의 한 모습을 소설로 그려낸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제3자로 또 만난 거지. 만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뭐 아주 우리가 아는 백치 같은 것도 더 유명해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밤을 새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덮어놓고선 한참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느낌하고 크게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10,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2, 3만 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내 가슴으로 깊은 대화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런 댓글도 한번 쓴 적이 있어. 내가 만났던 사람은 삼류소설 통속적인 그런 내용 같은 책도 있었고 그런 책 속에 있는 것도 있어. 고전적이고 법전 같은 사람도 있었고 유병헌 같은 놈 완전히 고전적이고 법전 같잖아. 육법전생 있는 것 같은 사람. 물론 뭐 내용은 자기 자신은 더 삶이 다양하고 아름답지만 이제 정형화됐다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슨 뭐 읽다 버린 잡지 같은 그런 낡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책을 비유하는 거야 내 입장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생각해 보았을 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나이에 비추어서 지금의 내 나이보다 이제 20대의 내 나이에 비춰서 나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삶의 모습들과 그런 상황을 접하거나 교감을 한 사람이 드물었을 것이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교감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군상을 교감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생기더라 이거지. 공통점.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하더라 이거지. 맞아요. 사람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포텐셜 갖고 그거를 선생님 도시에 있는 배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예를 들어 그 사람도 도움이 받겠죠. 그렇지만 선생님도 책을 통해서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잘하시는 거 이런 데 와서 그걸 나눠주는 거야. 그 많은 포텐셜을 선생님이 쏟아서 나눠주면 아마 느끼는 게 훨씬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아까도 했지만 내가 운동권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념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해 싸운 것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슨 뭐 농민들 뭐 예를 들면 밭뛰기로 물건을 계약을 했는데 물건값이 떨어져 배추값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응? 계약은 밭뛰기로 다 했는데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안 가져가 돈도 중도금도 안 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농민들은 그냥 순수하게 농사져서 그냥 팔기만 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와서 다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잘해서 뭐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파니까 잘 됐다 해서 했는데 값이 휙 떨어지니까 아예 안 가져가 버리고 돈도 안 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걷어내고선 제2모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걸 또 심어야 되는데
걷어내지도 못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답답한 것을 법이 정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법은 몰라. 내가 뭐 입법전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공감과 원칙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다? 사람이다. 그럼 사람이 살게 돼 있겠지 법이라고 하는 게. 응? 이론과 근데 실제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는 거지. 살게 돼 있는데 그걸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찾아보는 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예를 들면 그런 그 공해 업체가 뭐 들어오려고 할 때 정부에서 와서 막 업체하고서 적당한 로비와 커넥션이 돼가지고 협력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약하잖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헌법 제1조 2항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체성이고 제2조는 그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잖아요. 그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 정도. 프랙티컬하게 사세요. 어쨌든 그럼 됐어요. 프랙티컬하게 사세요. 입다루 생활다루만 안 하면 돼. 그런 것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선생님이 사시면 그게 제일. 우리 선생님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